청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해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세한 얘기 두 분 패널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일자리 정책 담당관 정진우 담당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청년 일자리 상황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일단 서울시 청년 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보면 이제 2017년이 이제 9.8% 청년 실업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5년 전에 이제 8.0%에 대비하면 이제 1.8% 상승한 상황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일반 실업률하고 비교해 볼 때도 이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예. 지금 일반 실업률이 그 작년에 4.6%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예. 청년 실업률이 2배 이상이 높고 예. 이것이 이제 90년대 후반부에는 이제 2, 3%대의 격차였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게 6% 이상으로 켜지면서 이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여기에도 또 빠지는 집계들이 또 있잖아요. 예.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엄청나고 예. 취업 무경험 청년들도 상당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취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취업 무경험증이 커진다는 것도 굉장히 예. 큰 문제인데요. 예. 그 작년도에 보면 이제 이런 청년들이 63만 명으로 예. 그 전년도보다 이제 19,000명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청년 실업률이 상당 기간 더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도 이 청년 실업이 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청년 취업 노동시장이라고 그러죠. 예. 이 좀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자료를 좀 보시면 15세 이상 예. 일할 수 있는 연령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청년 실업률 추이를 보면 좀 나아지는 기미도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화면이 핵심이거든요. 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 이상부터 보고 있거든요. 네.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취업률이나 실업률을 비교할 때는 화면에 있듯이 왼쪽에 취업자냐 실업자만 통계를 잡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인 실업률이 뭐 5%다. 예. 청년이 두 자리여서 10%가 넘었다. 예.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건 대학 진학률이 70% 넘는 나라에서 예. 취업 준비,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예.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 예. 그리고 진학 준비, 잠시 쉬는 친구들이나 전문적인 서울시 산하의 이제 기술교육원 같은 데서 예. 기술 훈련을 받는 친구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저 비율이 예. 전체 실업률에서 5에서 10%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특징을 니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교육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자. 예.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 비경제 활동하고 있는 취업 준비나 잠시 쉬고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견인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간에 지난 1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이나 혹은 일자리 카페 등을 통해서 저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의 정책도 저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서 느끼시겠지만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또 대학원 등등을 진학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박사 따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뭐 어차피 또 취업 시장에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들은 전혀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스매치가 문제다. 우리 대학 나온 그 청년들이 눈이 너무 높다.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가가지고 적은 임금에서 비정규직부터 시작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청년 실업에서 이제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상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근데 문제는 해결 방법이 뾰족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취업의 시장을
학문적으로 1차 노동시장하고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예, 예. 1차 노동시장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고 예. 2차 노동시장은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이라는 중소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체 기준으로는 99%, 노동자 기준으로는 88%를 차지하거든요. 예. 결국 그래서 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비교할 때 9988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예. 99%가 중소영세기업 사업체이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88%, 즉 99.8%, 9988의 이 취업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 중소영세기업의 노동 조건이나 임금을 개선해야 되는데 예. 현재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예. 중소기업 정규직이 73을 받습니다. 아하.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43을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나와도 야 너는 눈높이를 낮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 2차 노동시장 중소영세기업에 들어가면 다음번에 대기업으로 점프할 수 있는 즉 디딤돌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단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2, 3년 동안 대기하다가 준비하다가 대기업을 가려고 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백지가 한 2, 3년 벼 있거든요. 예. 이게 청년 실업이나 고용률을 낮추고 니트 사회로 진입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도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황 보십시오. 아, 예. 그래프로 확연히 보이시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 파란색 막대만큼 인력이 부족합니다. 점점 더 인력 부족 현황은 그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대기업은 그냥 그 정도예요. 사실은 대기업에서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보여질 만큼 적습니다. 저기 적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어떤 때는 기업에 맞춰서 뭐 아예 고용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 다음 또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대기업들에게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현실을 한번 봅시다. 중소기업은 5대1, 여기서 중소기업의 5라고 하는 그나마 경쟁률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들이 그것도 몇 % 안 되잖아요. 네, 중견기업들.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 대기업은 38대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사람은 더 떨어지면서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계속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적체되는 인구는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는 정말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임금 격차 문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임금 격차가 얼마나 심각하다고요? 예, 아까 김종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대비해서 중소기업의 임금이 예.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지금 그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입사 초기에는 좀 작지만 예.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것이 급속하게 높아져서 청년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일탈하고 이직하는 많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 IMF 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좀 작았다고 그래요. 한 90% 수준 정도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임금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급속히 IMF 이후에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비정규직이 생기면서 더 심해지지 않았나요? 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래프로 보시면 여러분들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대기업 정규직입니다. 100이라고 나왔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0 정도도 못 받다가 지금 조금 나아져서 지금 현재 60 한 2, 3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을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정규직은 지금 50% 정도밖에 못 받는 걸로 지금 고용노동부 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임금 격차가 그냥 본봉뿐만이 아니라 뭐 복지니 뭐니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저 정도의 격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더 적어 보십시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정도를 받으면은 실제 지금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2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기본적인 생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진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임금 격차. 그런데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고용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기업의 근속 기간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비율에 비해서 10년 미만의 그 단기 근속 비율이
압도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이 높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휴일 휴가나 복지 문제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1년 동안 법에서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사용률이 예. 보면은 중소기업은 한 4일에서 5일밖에 안 됩니다. 예. 대기업은 15일 이상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별도로 또 대기업에서 주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도 많고요. 그렇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휴가인데 예. 대기업의 직원들은 콘도나 학예 휴양 시설을 다 회사에서 마련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제도도 없고 그렇죠. 교육 훈련 제도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뼈 아플 거예요. 예, 그래서 입사해서 내 동기들은 연수도 갔다 오고 예. 이야기를 해보면 더 많은 기술 교육을 받는데 예. 중소기업은 지난 3년 동안 나는 업무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뒤처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 오래 있지 않는 이유도 있거든요. 예. 결국 그래서 임금도 중요하지만 복지나 교육 훈련 여타의 문제도 중소기업과 격차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취업하기 원치 않는 이유. 첫 번째, 고용 불안정. 무려 28.8%가 이렇게 문제를 꼽고 있고요. 낮은 급여 수준이 22.6%입니다. 사실 급여가 낮더라도 이제는요. 고용만 안정이 돼 있으면 중소기업에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 15.8%나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11%,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의 부재, 또 대기업으로의 이직 불가능. 자, 이러니 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어떤 지원 정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이렇게 중소기업들에 지금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을 우선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 비율이라든지 또 서울형 생활임금이라든지 또 근무 환경 어떤 정도, 그다음에 일자리 질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청년을 채용하고 또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런 기업들에 또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형 강소기업,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어떤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중에서 생활임금 지급 비율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곳들을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그 청년 일자리 모델 구축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이제 성평등이라든가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지금 세 가지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 근무환경 개선금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재직자 사내복지를 개선해주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 인턴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유연근무를 확대해서 노동시간을 갖다 단축해주겠다. 그래서 청년을 채용하면 또 돈을 지원해주겠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몇 개 기업이나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현재 이제 297개 기업이 선정이 되고요. IT라든지 또 각종 이제 4차 산업, 또 이제 공유경제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좀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들이 잘 모르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효과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관이 민간 기업이지만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한 곳에다 지원을 하는 정책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도 서울에 구로 가산 딜타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직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몇 가지 이제 면접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휴게실도 없다라는 거예요. 휴게 공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처럼 이런 강소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쪼들리게 일하는 것보다 안정된 임금을 받고 고용과 임금의 안정을 받고 복지시설에 보완적으로 이런 제도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걸 좀 이제 영어로 표현이 좀 그런데 하이로드, 고진로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낮은 임금만 이런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에 기업 경영 전략을 하는 것을 최근에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까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청년 인턴을 지원하는 사례. 지금 보니까 자기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없으니 눈치가 보여서 절대 쓸 수가 없었는데 휴직 3개월 전서부터 같이 근무하면서 인수인계하고 복귀 후 3개월간 또 함께 근무를 하면서 청년 인턴은 일을 배울 수 있고 또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유연근무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동안 이제 그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예. 대체력이 없어서 이런 휴직을 못했던 예. 분들이 많은데 예. 이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그 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최대 23개월 동안 이제 그 청년 인턴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육아휴직 전 3개월 전에 예. 같이 근무를 해서 업무도 익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육아휴직 끝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같이 청년 인턴과 근무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의 그 연속성을 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 휴직자 입장에서도 또 이제 이런 다양한 그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나중에 뭐 복귀할 때도 네. 또 역시 뭐 직원이 같이 이미 있으니까 예. 그 복귀에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이 또 예. 복귀 후에도 근무하니까 예. 갑작스럽게 이제 그 직장에 복귀해서 또 육아랑 병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스트레스가 예,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청년 인턴이 또 그냥 해고되면 이건 또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은 그 근무하던 기업에서 예. 신규 채용이라든지 채용 수요가 생긴다면 예. 우선적으로 이제 청년 인턴을 고용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또 그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근무환경 개선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예.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일반 청년을 채용하는 것에서 좀 더 우대한 예. 그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업에서 해당 근무했던 기업에서 진짜 뭐 새로운 채용 수요가 바로 안 생기면 예. 또 유관되는 이제 뭐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을 저희 발굴해서 예. 이 청년 인턴들을 책임지고 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제도. 이번 서울시 강소기업의 가장 청년 대책 모델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육아 대체 인력 정부가 일부 있었습니다. 예. 일자리 뱅크라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원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예. 당사자도 불안하거든요. 예. 출산 육아휴직 갔는데 연락 오고 회사에서. 맞아요. 그런데 서울시 이번 대책은 사전적 사후적을 3개월씩 예. 업무 배치를 해서 예. 당사자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있고요. 예. 일자리 연속성도 준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도 육아기 단축근무라고 해서 예. 임신한 여성이 하루 8시간 근로 중에 6시간을 사용하려고 해도 업무 인력 부족 때문에 예.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청년 인턴을 배치를 하고 그 청년 인턴을 배치받은 기업, 강소기업에게는 지원을 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지원을 하고 예. 또 그 청년이 또 정규직 고용이 된다면 예.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청년의 과도기의 생애 주기를 예. 맞춰서 예. 이렇게 지원 대책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서 첫 직장에 자기를 계획을 하면서 첫 직장을 갖다가 만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이런 건 상당히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신규 채용을 할 때 근무 환경 개선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신입 직원 2명을 채용한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 서울시로부터 3천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금을 받았다는 거죠. 이 개선금으로 직원 휴게소도 만들고 교육 원하는 직원들에게 교육비도 지원했고 워크숍도 했고,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매출이 늘었다. 신입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더니 고용환경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서 또 추가 지원을 또 받았다. 자,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근무 환경 개선금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까? 예, 우선은 저희들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예. 그 고용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예. 부분들을 진단하고 예. 컨설팅까지 받도록 해서 거기에 예. 따른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사전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1차적으로 이제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예. 채용하게 되면 예. 우선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또 개선을 해서 개선한 실적이 우수하게 되면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지원금 막 임의로 쓰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강점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기업은 기존에 인력 지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명 채용했을 경우에 혹은 최근에는 2명 2+1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부의 3월 15일 대책을 보면 2명의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는 1명분의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 정책을 보면 근무 환경 개선을 포함했다라는 게 대단히 의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극장을 운영할 때 이런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청년 인턴 고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뭐 내는 것과 그쪽에서 내는 걸 얹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쓸만한 그런 돈들을 갖다 마련해 줬는데 아니 그랬더니 이 일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고용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챙기고 실제로는 이 직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책임감이라든가 그 직장과 함께 뭐 운명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직장 근무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실제로 더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쓸 수 있게 허락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당신네들 어떻게 믿고 돈을 주느냐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해결해 주는 것이군요. 서울시는 이제 사전 계획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사후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효과성을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또 허투루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지원책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 개선이란 항목에서 청년 재직자 사내복지 개선하고 또 여성 친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고 구직자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장기 재직 시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또 고용노동부 협약 및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고용노동부하고도 이제 협약하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워라밸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제 유연근무를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얼마나 확대를 잘했느냐 이런 것들 또 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를 정착하는 걸 지원해주고 청년 인턴 아까 보셨죠? 그리고 장기재직 지원 제도도 운영을 하겠다. 육아휴직자 복귀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사무관님이 보시기에 이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이제 서울형 강소기업의 어떤 부분을 특히나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임금 외의 부분에서 청년들이 가장 이제 중소기업을 비소하는 이유가 이 사내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 시설이라든지 이 복지제도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뭐 일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본인들은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기업주가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청년 재직자들하고 함께 청년들이 필요한 내용이 뭔지 이렇게 같이 수립을 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복지가 부족한지 또는 시설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재직자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나 교육 등이 중요한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춤형 설계하고 또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제도랑 작년까지만 해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선택적으로 해야 됐거든요. 서울시 걸 받으면 중정부 걸 못 받는다든지. 근데 올해는 이제 정부는 고용지원금 제도로 연계하고 서울시는 근무환경 개선금으로 하면서 이것이 패키지로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과 청년들이 모두 다 더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역할,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걸 나눠서 하겠다. 아니 그런데요. 평가를 해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 지금 현재 서울시는 정보통신이나 건설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우수성, 역량, 그리고 일자리 질,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장 점수 배점이 높은 게 일자리 질이거든요. 45점입니다. 거기는 임금이나 복지 등을 가장 우선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 지원이 안 됐습니다. 국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의 환경 개선을 이렇게 나눔으로 해서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움 같은 건 없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 강소기업이 이제 한 300개 기업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청년들의 사각지대를 맺고 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강소기업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예산 문제네요. 네, 이제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계획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중소기업에 이런 청년들의 새로운 롤모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 어떤 그 사례 발굴을 해서 확산을 시키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미래가 유망하고 또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롤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서로 이제 그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들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기업들이 IMF 이후에 너무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쥐어짜서 그래서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충분한 임금 이런 걸 못 줬던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는 원하청 격차 문제를 원청과 하청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부 하청이거든요. 이 문제 하도급 문제 등을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지방정부에는 이 권한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산업 관련된 부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 쥐어짜기 무슨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하는 그런 쥐어짜기들을 중앙정부가 철저하게 좀 막아주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할 일들을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해주면서 기업을 함께 지원해주면서 정말 강한 그 작은 기업들을 키워나간다면 어느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 정책 담당관 그리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